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지휘했던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애초에 분리수사를 지휘한 게 국수본이었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인데 국수본 책임론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경 정은 부실 수사 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광주지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 박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형사과장이나 서장 등 일선서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조직적 은폐였는지 밝히려던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장윤기의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한 건 국수본의 지시 때문이란 박경정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어서 국수본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이제 일반 사건만 했던 것이고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이례적으로 국수본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 관련한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어떤 거 가져가셨나요? 국수본 관계자는 분리수사 지시에 대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려던 것이며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렇게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전남 광주를 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들 간 유착 관계인 향찰이 부실 수사의 토대가 됐다면 이 상부에는 경찰 수뇌부에서 지방경찰 책임자까지 관통하는 경찰대 커넥션이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 지휘 라인이 어떻게 구성돼 있었고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지까지 안혜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경찰 지휘 라인은 공교롭게도 경찰대 라인으로 묶입니다. 경찰의 수사 컨트롤 타워인 국가수사본부는 당시 국수본부장과 형사사건 책임자인 형사국장, 강력계장 모두 경찰대 출신입니다. 또 광주경찰청장과 광산경찰서장도 국수본 형사국장과 경찰대 동기입니다. 반면에 현장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과 수사팀장은 경찰대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내에선 지역 내 유착관계로 맺어진 향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국수본에서 광산경찰서까지 이어지는 경찰대 라인은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고 요직을 독차지하는 현상은 경찰 조직 내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찰 13만여 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2.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장급인 총경은 60%, 경무관과 치안감은 70% 이상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경찰 내 특정 집단의 독주 체제를 지적한 이래 매 정부마다 경찰대 개혁론이 거론됐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지난밤 사이 이른바 송파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홀로 막았던 30대 여성, 일명 올다르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중국 경찰이라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은 구속됐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검은 셔츠에 성조기 배지를 단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세요? 법원은 일명 올다르크로 알려진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6.3 지방선거 송파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를 막아 체육단체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증거 보전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에 피해자가 영웅적 존재가 되고 싶은 심리가 있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적시하면서 출입구를 막은 행위는 명백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명 공문서인데도 제가 구속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들이 있었고요. 경기장에 들어가려던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은 30대 남성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반면 지난달 6일 송파 집회에서 경찰관을 중국 경찰이라고 조롱하며 길을 막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1명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집값의 절반 이상을 사적으로 대출해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물론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자아 비판이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SNS에 공개한 AI 이미지입니다. 불법, 편법 부동산을 지적하는 이재명 대통령 뒤로 비친 거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아파트 매매를 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스로를 비판하는 셈이라고 풍자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던 그 나쁜 꼼수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피해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저당 매도가 편법이 아니라면 왜 다수의 국민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있겠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대통령과 달리 일반 국민들은 이사갈 집을 마련하기 위한 현금이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근저당 매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임기를 마치면 새 사저를 마련해 돌아가면 그만이란 생각으로 대출 규제를 감내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레버리지 거래를 문제시했던 정부 방침에 따라 이 대통령을 세무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꼬았고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화란 순수한 의도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일반 국민 주택담보대출은 막으면서 대통령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신경희 기자입니다. 오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10차례 제공받고 3,300만 원 상당의 조사 비용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며 대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법원은 오늘 선고 과정을 녹화해 공개하기로 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2차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 물품을 받고 무자격이던 21g이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는 19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 측에서 건강을 이유로 2차례 미룬 바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한 주간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좀 법조계가 주목하는 사건들이 중요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인데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2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나오는데 당초 지난 16일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지금 그 16일 날 나올 선고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중에서 지금 주목받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1심, 2심에서는 다 그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안 냈다라고 해서 이게 정치자금, 그러니까 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이다. 그런 것이었는데 1심,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통상 이제 대법원까지 무죄로 확정된 경우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변수가 생긴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공소유지라는 특검이 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증거로 내면서 선고 연기를 대법원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판결문 검토를 위해서 일주일가량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1, 2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또 이진관 판사가 내린 판결인데 이건 어떤 근거로 유죄가 나왔던 겁니까? 일단 먼저 왜 무죄가 났는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김건희 여사 1, 2심 같은 경우에는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여론조사 자체가 쉽게 말씀드려서 좀 돈을 주고 받을 만한 그런 여론조사를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자기가 운영하는 어떤 여론조사 업체의 홍보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일방적으로 돌렸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론조사를 돌릴 필요가 있었었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그 명태균 씨하고 연락을 하면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제공받기로 하는 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죠.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게 녹화 중계로 나왔는데 이런 사건들이 왜 중계가 계속되는지 좀 궁금하고 이진관 판사가 내린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일단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왜 지금 재판을 중계를 하는지 그 부분은 특검법 규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재판 선고나 이런 거를 중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에 보면은 이 특검이 재판 중계를 요청할 경우에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하도록 하는 일종의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중계를 허락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생중계가 아니고 녹화 중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푸는 그런 형식으로 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포인트인데 네. 일단 사건의 구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일단 앞서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를 받고도 돈을 안 냈다라는 그런 사건인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냈습니다. 냈는데 본인이 네. 낸 게 아니라 이 정치적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한테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이제 돈을 내라라는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둘 간의 이제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유무죄가 좌우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진관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에게도 이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선고를 내려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존 재판부와는 다른 결론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거 뭐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좀 법조계에서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보통 이제 특검이 그야말로 특별검사니까 굉장히 센 구형량을 전제로 하는 그런 수사기관인데 네. 이 특검의 구형량보다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했는데 23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25년이 나왔습니다. 네. 법조계에서 판결을 할 때마다 놀랐는데 이 정도 형량이 나오는 것은 이건 사실 통상적이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 이것은 결국 어떤 이 내란 사건에 대한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신념 이런 게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같은 사건 때마다 재판부마다 좀 다른 판결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법리 해석과 관련해서 이 사법부의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하고 통상 이런 사건들이 대법원에 가면 어떻게 또 정리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일단 법조계 평가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판사들 중에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판사들이 위로부터의 영향이나 어떤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각자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징표가 아니겠느냐. 사법의 독립성의 또 다른 징표다.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그런데 일단 그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판사에 따라서 유무죄라든지 양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차이가 심한 거 아니냐. 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같은 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어떤 내각의 일원으로서 그 기소가 된 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1심 7년, 2심 9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이 1심에서 지금 25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양형이 너무 재판부에 따라서 불균형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계엄, 내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유무죄와 양형이 심하게 달라지는 것은 결국 사법 신뢰에 굉장히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아마 판가름이 날 예정이고요. 1심, 2심에서 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무죄가 났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신관 부장판사 재판부만 지금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1심, 2심대로 만약에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2심에서 그 판결이 파기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또 이제 대법원에서 또 이 취재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건,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웃 국가인 캐나다의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 관세 체계도 곧 발표하는데 쿠팡 등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에 또 한 번 관세 폭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을 차별해왔다며 100년 가까이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던 관세법 338조를 꺼내들었습니다. Without us, there's no way they can survive. So, but they've been very, very tough over a period of the last 50 years, actually. 캐나다산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 약 29조 5천억 원 규모의 제품에 적용되며 30일 뒤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멕시코, 캐나다와 무역협정 후속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는 캐나다 산불 연기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세 부과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I spoke with President Trump earlier this morning. We agreed to intensify negotiations in the coming weeks. 대법원 판결로 보편 관세가 막힌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약점을 잡아 관세를 매기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농축산물 개방이나 빅테크 규제 등을 문제 삼아 338조 칼끝을 겨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24일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 관세 체계도 준비 중인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새로운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만 콕 집어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나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뉴 이재명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권의 필연적 실패 같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이번엔 뉴 이재명 세력의 배후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한다. 이 가설. 유 작가는 앞서 이 대통령의 중도 외연 확장을 지지층의 동의 없는 재건축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이 대통령이 친명계 의원이나 지지자들에게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집주인을 내쫓고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직격한 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내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온 유 작가의 발언, 또 한 번 파장을 낳을 것 같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10년 만의 승리입니다. 세계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현존 최강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2승 1패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 1승 4패한 이후 10년 만에 인공지능을 이긴 최초의 바둑 기사가 된 겁니다. 이번 대국을 통해서 인간이 AI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거는 확실히 보여드렸다고. 집이나 새 집을 준다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불가능까지는 않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둑은 2점을 깔고 시작하는 젖바둑이었는데 이 정도면 18집 이득을 안고 바둑을 시작한 셈이라고는 합니다. 그래도 인공지능이 워낙 빠르게 진화해서 신 구단의 승리 확률이 낮다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AI만큼은 아니지만 인간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신 구단이 몸소 보여준 듯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20km입니다. 국토 대장정을 하던 참가자들을 20km 넘게 따라온 유기견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만나서 공주란 이름으로 알려진 강아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공주는 작은 발을 쉼없이 움직이며 데려가달라는 듯 사람들을 쫓아다녔는데 한 달 전쯤에 버려진 뒤 홀로 떠돌아다녔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입양처를 찾지 못해 한때 안락사 위기에 놓였었지만 한 개인 구조자가 임시 보호에 나섰습니다. 아가, 아이고 착하네 엄청. 순해요? 다행이다. 아이고 집에 가자. 건강을 회복해서 햇밤이라는 새 이름도 얻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새 가족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나우였습니다. 법원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사건 수사팀장인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경정이 주장한 분리수사의 지휘 주체가 국수본이었다는 점을 사실상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국수본 책임론이 부각될 걸로 보여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경정은 부실 수사 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광주지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 박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형사과장이나 서장 등 일선서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조직적 은폐였는지 밝히려던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장윤기의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한 건 국수본의 지시 때문이란 박경정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어서 국수본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이제 일반 사건만 했던 것이고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이례적으로 국수본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 관련한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어떤 거 가져가셨나요? 국수본 관계자는 분리수사 지시에 대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려던 것이며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해킹을 당해 외교관과 해외 파견 공무원 등 무려 10,000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빠져나간 만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까 걱정입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신원미상의 해커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건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외교관은 물론 해외에 파견되는 다른 부처 주재관과 정보기관,
군 관계자 등도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해커는 지난해 4월 해킹에 성공한 뒤 올해 2월까지 10달 동안 시스템에 가입된 만여 명의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을 빼갔습니다. 공격 주체는 아직 조사 중인데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괄하여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공격이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몰랐던 보안 취약점을 악용했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킹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도 5개월 뒤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의무사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도 지난 19일에야 이뤄졌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민감한 정보는 서버에 없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지만 외교관이나 해외 요원들의 근무지 정보 등이 빠져나갔을 경우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는지는 여전히 조사 중이란 입장입니다. 뒷북 공개에 늑장 대응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을 나누는 건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각 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을 요구하고 나서자 선을 그은 건데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선 이 대통령이 본인이 통과시킨 법에 발목을 잡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 결정에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정 협의를 요구한 걸 언급하며 이런 식이면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나누자는 이른바 N% 배분 요구도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이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고 있고 온 사업장이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지난 3월 통과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의 쟁의 행위 대상에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영권을 침해하고 파업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법에 스스로 발목 잡힌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며 노조와 충돌하는 기이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노총도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조법 개정 취지를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당권 경쟁이 한창인 민주당 주자들의 신경전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반명 분열주의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신천지 개입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탄 차량이 물리적인 공격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권 주자들 합동연설회. 행사가 끝나고 정청래 전 대표가 탑승한 검은색 차량이 빠져나가자 지지자들의 구호가 엇갈립니다. 정 전 대표 측은 이 과정에서 발과 도구 등으로 차량이 가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괴롭고 서글퍼요. 아무리 내가 밉더라도 죽일 만큼 미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신을 향한 암살단 모집 의혹도 제기했는데 때리면 맞겠다는 이른바 피해자 전략의 일환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당권 주자 간 설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 유시민 작가 발언에 노코멘트라고 했던 정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부절주의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습니까? 그러자 정 전 대표는 반명 분열주의를 입에 올리는 자가 실제 반명 분열주의자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 전 총리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근거가 있다고도 했는데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 전 대표의 신천지 연루설을 겨냥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이만희 교주와 직접 대화를 나눈 홍준표 전 시장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며 가세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황당하다며 연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지난 6선 재보선 당선자들 모시고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한동훈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의원님 이제 원내 입성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셨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에서 세무조사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이거 뭐 어떤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레버리지해서 집 사고 팔지 말아라. 그거 하면 세무조사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겁을 줘놓고 정작 자기 분당집을 팔면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17억인가요? 뭐 네. 그런 거액을 사적 거래를 일으켰습니다. 얼마 전에 국세청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적 채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안 된다. 이런 레버리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하지 말고 집 사고 팔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는 그걸 한 거죠. 저는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대장동을 했던 분이잖아요. 네. 대장동 당시에도 그 비리에 있었던 얘기들을, 고리들을 신종 부동산 기법인 것처럼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하다 자기 집을 팔면서도 이런 신종 부동산 거래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내일 부동산 관련 토론을 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이래도 된다고 할지 아닐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토론이니 이 얘기 잘 안 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께서 분노하실 만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부동산 규제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이번 자기 자신에 대한 신종 근저당 거래로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 부동산 토론회도 있어서 이 말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서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개 토론 계속 제안하고 계신데 이건태 의원하고 불발된 이후에 혹시 진행 상황이 좀 있습니까? 161명 모두 한 분도 나서지 않고 있죠. 그리고 뒤에서만 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저는 토론도 못할 정도의 정책을 80년간 유지되어 온 국민을 위한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제 이쯤에서 접어야 합니다. 이 민주당 주장처럼 보안 수사를 금지하게 되면 첫째로 장윤기 사건 같은 암장 사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겁니다. 둘째로 서민들의 사기 사건 같은 사건이 검경 간의 핑퐁 지옥에 빠져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겁니다. 당권 경쟁을 앞두고 뭐 검찰을 악마화하는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바라는 정체성 때문에 더 강성의 경쟁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겁니다. 토론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의 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접으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토론에 나서겠다는 의원은 없는 건 맞는데 혹시 만약에 의원님이 지목해서 토론을 하실 수 있다면은 누가 좀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이어도 설명 못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뭔가 대책이 있는데 대응책이 있거나 설명할 만한 논거가 있는데 설명 안 하는 거다. 아닙니다. 설명이 없는 게 아니라 대책이 없는 겁니다. 네. 제가 민주당이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잖아요. 161명이 모두 네. 이렇게 도망가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시면서 사법의 민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눈에 띄었는데 이 표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건 보안 수사권 폐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그 검수완박 이후에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 이미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누가 500만 원 정도 떼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고 고소하거나 그러면 검사가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아무리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문을 써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빌린 사실 자체를 확정해주거나 그런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받겠다고 법원에서 소송을 걸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버리고 이유를 써주질 않아요. 그냥 증거 없다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의 경우는 검사가 국민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변호인으로서 대신해 준 거였는데 그 기능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기 사건을 당한 서민들은 권리 구제를 포기해야 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만든 사법 민영화의 세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검찰이 하던 역할을 이제는 직접 이제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그 역할을 경찰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죠. 경찰이 하고 있는 하는 역할은 치안과 수사의 영역이지 네.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검찰은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경찰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있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을 그냥 덜렁 없애버리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럼 이걸 대체할 만한 뭔가 대응책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기지도 않아요. 네. 검찰 제도가 80년간 있었던 제도잖아요. 그건 국민의 어떤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보호하는 제도였고 그거를 이렇게 없애버리면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161명 중에 단 한 명도 토론에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검찰이 아무래도 경찰이 조금 더 움직이게 한다,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견제의 의미라면은 꼭 검찰이 아니라 다른 조직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검찰이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장동, 오늘 대장동 여러 번 얘기하네요.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그때 그렇게 알아서 기는 검찰, 저는 그걸 보호해줄 가치가 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을 없애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다른 기관이 뭔지는 민주당이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런 답이 없습니다. 80년 동안 있었던 제도인데 그걸 한꺼번에 없애면서 대응책이 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중수청? 거기는 경찰 아닙니까? 그리고 중수청은 뭐 만들어진다고 네. 하는데 그럼 그거는 거기는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수본? 거기는 경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장윤기 사건에서 국수본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다른 기관이 여러 기관이 국민의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촘촘한 그물망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불이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익이 되죠. 그 이익이 되는 그물망을 어떤 자기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 자신의 검찰에 대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겠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검찰은 10월부터 민주당의 단독 행동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네, 그런데 보안수사 제도를까지도 없애겠다는 것은 마지막 씨를 말리겠다 이런 식의 복수심의 그 극단적인 발로밖에 없거든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보안수사권은 권위라는 면에서 본다면 그건 검찰에게는 임무인 거고요. 그 권리의 주체는 피해자와 시민입니다. 그건 민주당의 권리도 아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권리도 아닙니다. 네, 검찰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지금 수사 체계를 거의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여당이 2차 특검법 활동 기한을 늘리는 법안을 이제 단독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예. 이게 검찰은 계속 없애려고 하면서 또 더 권한이 큰 특별 검사는 또 계속 만드는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종합특검이야말로 민주당이 계속 비판해온 극단적인 정치검찰의 전형입니다. 네. 이 특검이 뭘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동안에? 한동훈 출국금지 말고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를 출국금지했지만 그리고 그게 선거를 앞두고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슬그머니 풀면서도 그렇게 굴욕적으로 풀면서도 왜 출국금지를 했는지 밝히지도 못해요. 이런 검찰을 민주당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이래 특검만 5번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철칙처럼 얘기하죠.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극단적으로 결합된 형태죠. 그러면 문제 있을 때 왜 특검을 도입하죠? 이재명 정권은 특검 말고 특별 경찰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10월 이후는 검찰이란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또 특검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들도 검찰 제도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특검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의원님의 빠른 복당을 바라는 목소리, 또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목소리도 있고 창당을 얘기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좀 복당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보수를 재건하라는 큰 열망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한 부동산 문제, 그리고 보안 수사 금지의 문제 같은 민주당의 엄청난 실정들이 쌓여가고 있고 그걸 제대로 제어하고 그걸 견제하고 그걸 기반으로 정권을 되찾아올 보수 정치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길을 열심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복당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역시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저는 부당하게 제명당했을 그 당시부터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AI 리포터 아이온입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읽지 못한 기록, 손대면 부서지는 그 비밀을 AI가 깨우고 있습니다. 검게 타버린 기록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헤르쿨라네움의 두루마리 수백 개가 수처럼 타버렸습니다. 학자들은 무게추와 화학물질까지 동원해 두루마리를 펼치려 했지만 손을 댈수록 기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고대의 문장은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오랜 침묵을 깬 것은 고고학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고해상도 엑스레이로 내부를 촬영하자 AI는 뒤엉킨 종이층을 추적해 컴퓨터 속에서 평면으로 펼쳤습니다. 종이도 검고 먹물도 검었지만 AI는 표면의 미세한 질감 차이를 찾아 희미한 흔적을 글자로 바꿨습니다. 선은 글자가 되고 글자는 문장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한 두루마리에서 약 1.5m 길이의 고대 그리스어 문장이 연속적으로 복원됐습니다. 윤리와 인간의 삶을 다룬 고대 철학자의 목소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AI는 훼손된 로마 비문의 빈칸을 채우고 사회 문서가 쓰인 시기를 추정하며 미성사진 속 고대 유적까지 찾아냅니다. 이 같은 시도는 우리의 역사 기록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진은 조선 왕조실록을 학습한 AI로 한문 기록을 현대어로 옮기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두루마리부터 500년 조선의 기록까지 AI가 읽기 어려웠던 역사를 다시 펼쳐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AI가 되살리는 건 과거에 남은 글자와 흔적입니다. 그 기록이 무엇을 뜻하고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AI는 타임머신이 아니라 닫혀있던 역사의 보물상자를 여는 새로운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증시 전망 알아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가 반등을 주도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반도체 훈풍을 이어받을지 3대 AI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챗 GPT는 상승 출발 뒤 속도 조절을 예상했습니다. SK하이닉스 상승 지속 여부가 관건이고 투자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제미나이는 기술주 훈풍 속 반등 탐색전으로 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반도체 수급 전환을 핵심 변수로 투자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클로드는 우호적 출발에도 상단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미국 빅테크 실적 대기를 변수로 꼽았고 투자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3대 AI 모두 반도체 반등에 따른 상승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장중 변동성은 경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아침 6시쯤 부산 앞바다에 해가 뜨는 가운데 해무가 내려앉은 장면입니다. 요즘 부산에 가면 자연현상이 빚어낸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와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해무가 내려앉았습니다.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몽환적인데요. 해무는 기상 조건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요즘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해무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인데요. 근데 이렇게 해무가 부산에 발생하는 원인 뭐라고 합니까? 네, 해무는 고온다습한 여름 공기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 발생하는 기상 현상입니다. 부산 먼 바다에는 따뜻한 난류가 흐르는 반면에 연안에는 차가운 바닷물이 자리 잡는데요. 7월이 되면 계절풍을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부산 앞바다로 들어와서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7월이면 해무가 부산 앞바다를 뒤덮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네, 사진으로 봤을 땐 장관인데 바다를 운항하는 선박들에게는 불편을 줄 수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충남 아산에는 시간당 62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 살펴보면 충청 북부에 1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많게는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내리는 양이 많지 않은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고요. 낮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0도, 대전 32도, 대구 35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은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4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